네, 다음으로 이제 슬기로운 전세계약에서 두 번째 파트 등기부 확인, 부동산 확인, 부동산 확인, 등기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를 보시면은 전세계약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등기부에 나와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등기, 압류 등기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융자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시면은 보통 실무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융자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후순위, 융자보다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후순위 임차인들은 소액 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 그냥 일반 임차인 이렇게 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해서 전세 사기의 피해를 안 당하냐? 그건 아니에요. 전세금을 못 받는 케이스가 아주 많아요. 특히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임대인이 요즘 말했던 빌라왕, 건축왕 이런 분들 지금 다 낮아빠져가지고 전세금을 아무도 반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그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융자가 없이 나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원하는 시기에 통상적으로 만기 때겠죠. 만기 때 못 받으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융자가 없는 것만으로 그냥 나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는 많은 사례에서 선순위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저와 같은 법률 사무실에 많은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선순위 임차인들 풀어서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돈을 안 준다 그러면 그분들 또한 아예 소액 임차인도 아닌 후순위 임차인만큼 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그 등기부에 있는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게 언제 설정된 건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고소를 했던 미추홀고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15년부터 17년도에 설정된 부동산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러면 그 15년도, 18년도 사이에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얼마까지 돼야 되는지, 그래야지 얼마를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해 주는지 이게 정해지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그 미추홀구는 8천만 원짜리 이하의 전세 계약을 했을 경우에만 소액 임차인으로서 일부 금액을 반환받는 구조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전세 금액 해주는 금액이 인천 같은 경우는 1억 4,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1억 4천 난 이해하니까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융자 설정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그 설정일을 그 표에 맞춰가지고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액 임차인이 되냐 안 되냐는 기준이 뭐냐? 근저당권 담보물권 설정일이다.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지역에 맞는 소액 임차인이 어느 범위에 해당되는지는 꼭 등기부 등본을 보고 비교 대조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중개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부동산은 계약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민사집행법적으로 보면 가압류, 압류가 있는 다음에 대항력을 획득하시면 이거와 함께 이제 공동으로 이제 배당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께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 게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10년이 건물 지은 지 10년 됐는데도 실거래가가 아예 없는 거. 그래서 실거래가가 없는 신축 뭐 아파트,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반적인 그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이상은 제 생각에는 한 동짜리 아파트나 오피스텔 혹은 빌라들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시세가 얼마라는 거를 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 부동산을 비교하면서 잡을 수 있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계약을 하실 때 이제 그 전세금 반환 보증 내 돈을 전세금을 보장하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되도록이면 꼭 가입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참 좋은데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만 거의 조금 해줘요. 근데 우리가 임차인은 법인은 아니잖아요. 개인이다 보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실무적으로는 거의 안 한다. 그러면 그거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는 아니고 그의 대체제로 나온 게 주임법상의 대항력 문구 아닙니까? 그게 뭐냐?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거는 이사를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인도와 주민등록이 갖춰진 날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0시라는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인 변경형이 간혹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잔금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소유자를 바뀌게 해가지고 전세를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약사항란에 임대인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문구를 넣으셔서 그런 걸 방지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계약자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그래서 대항력이란 부분 그래서 이사 그다음에 전입신고 중요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우선 변제금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매라는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확정일자 월세 계약은 많이 안 받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전입신고도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전세 계약은 워낙 내 돈이 귀중하니까 확정일자까지 꼭 받아두시라. 그러니까 요즘은 그 신고제도가 있으니까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하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거는 전입을 그 대항력권으로 만들어지는 전입이라든가 이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제로 꼭 이걸 하셔야 되는데 생각외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고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그 등기 신청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주민등록 뭐 초본 몇 가지만 협조를 받으시면 되니까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가지 못하고 전입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꼭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받으셔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거는 계약하지 마셔라. 예. 특히 신축 그게 오피스텔이건 아파트건 빌라건 연립이건 간에 신축은 극히 특히 조심하셔야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례에서 전세 금액이 아주 부풀려진 상태에서 계약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슬기롭게 계약을 했는데 경매를 당하는 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당했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겁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보니까 경매를 일단 개시가 됐다 하더라도 한 20% 정도는 끝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뀌어서 낙찰이 되는 케이스까지는 가지 않고 취하가 되거나 무행력 기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임대인에게 해결을 촉구하셔가지고 20% 취하 상태를 만드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해결을 요구하시도록 해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데 이제 통화를 하면서 느껴져요. 아, 임대인이 이걸 해결할 능력이 아예 없구나. 아예 전화도 안 받구나. 이런 경우에는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이제 그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경매를 당한 순간에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등기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내 지금 처지,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 그런 걸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선순위 임차인인가, 용자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나는 소액 임차인인가 아닌가, 소액 임차인도 아니면 난 아주 큰일이구나,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임차인인가를 확인하시는 거, 권리 분석, 그게 이제 그거고요. 그러면 이제 경매는 당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임차인 통보를 해줍니다. 보통 그 경매가 진행 중인 뭐 101호라고 한다면 101호 이제 현관 앞에 통보서 한 장을 딱 붙여놓고 가요. 근데 이제 현장에 그 실사를 나와가지고 뚝뚝 두들겨서 임차인 있는지 확인하는데 보통 낮에는 다 이제 뭐 애들이 저희도 아무도 없거든요. 뭐 그런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 붙여놓고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알게는 되죠. 그러면 이제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라는 거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권리신고, 내 권리가 있다는 걸 경매법원에 알려주는 거고요. 배당 요구, 이 경매 절차에서 내가 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거를 배당 요구 신청이라고 합니다. 한 장의 용지에 보통 같이 그냥 써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는데 아주 간혹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뭐 선순위 임차인들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 있어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니까 되도록이면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이 절차 안에서 일단 돈을 많이 받으셔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형사 고소입니다. 지금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대인을 한번 그 포털 사이트에 한번 이름을 올려놓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 안에 빌라왕, 건축왕 혹은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임대인이라 하면 형사 고소를 준비하셔야 될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아예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의 분들이라면 끝까지 간다는 마음을 다 가지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기자의 핵심은 고의사기여야 되거든요.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를 때 그 처분행위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럴 때 반환해줄 의사가 없으면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고 전세금을 받은 경우에 사기가 원칙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과실 사기는 사기가 아니에요. 고의 사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과 자력이 없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기 고소를 작년부터 이슈가 됐던 그런 전세 사기범들이라고 하면은 후발적으로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나는 많은 분들이 벌써 고소를 했고 그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를 계속 늘려나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미추홀 전세 사기 우리 피해자분들도 누가 먼저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후발적으로 고소를 제가 추천드린 것 중에 하나는 사건의 양이 계속 늘고 그걸 이슈화해야만 피해 대책도 나온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대책이 조금 더 논의되고 있고 얼마 전에 무슨 국회에서도 뭐 소액 보증금은 뭐 대출해주는 그런 입법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슈화되고 그럴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고소는 하시는 것이 좋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은 경매를 당한 임차인들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하지는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아예 후순위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받은 분이 보통은 있으니까 그래서 경매 절차가 배당까지는 가서 내가 일부금을 받고 나서 못 받은 돈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부터 그냥 전액을 반환 청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 계약은 특성이 쌍무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금과 부동산의 인도를 이렇게 교환해야 되는데 동시행 관계인데 내가 살고 있다면 전세금만 청구하고 그 이자는 보통 청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는 전액 혹은 배당 이후에 못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시고 그 유명한 그 임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정식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이라고 하는 인지가 저렴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송달이 되고 이 신청만 안 할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라는 신청을 통해서 전세 금액이 뭐 2억, 3억이라 그러면 인지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10분의 1뿐이 지급명령 10분의 1뿐이 안 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몇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빌라왕 같은 그 다량의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지급명령도 괜찮은 수단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랑 배당받기 이제 설명드리는데 이사는 통상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기일까지 사시는 분이 한 50% 되시고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고 배당 받는 그 사이에 나가시는 분이 또 반 정도 계세요. 통상적으로는 배당 기일 전후로 해서는 다 나가시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사를 미리 나가야 되는 분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상. 그러면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매는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 정도는 취하나 기각돼서 없어져요. 그러면은 대항력이 중간에 사라지면은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실무적으로는 낙찰이 되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경매가 이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되는데 이사갈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내 대항력을 등기부에 기재시켜서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꼭 등기가 된 다음에 이사나 전입을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확인하고서 신청했다고 바로 빼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배당은 통상적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뭐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한 달 이후에 배당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배당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기일 한 3, 4일 전에 배당표를 작성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데 내가 얼마 정도 금액을 받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낙찰인의 그 명도 확인서 받으셔가지고 배당 받으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배당을 받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간단히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 내가 융자가 없어가지고 나는 융자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셨던 분들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임대인이 빌라왕이었어. 전세금을 안 준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융자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 임의경매를 넣지 않아요. 근저당권자가 넣는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하고, 임대인의 채권자가 넣는 강제집행 권한이 있어서 하는 경매는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순위 임차에 있는 물건은 그 강제경매를 넣는 분이 많지 않아요. 자기가 투입되는 돈도 많고 상황에 따라서 무이익의 기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경매는 큰맘 먹고 넣는 분 빼고는 거의 안 넣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경매도 다 잘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일반적인 제가 느끼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전세를 안 준다 그러면 임차인이 경매를 넣는 케이스가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거기까진 가야 돼요. 경매 신청을 다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금전을 투입하고 거기에다가 강제 경매에 신청하기 위해서 또 목돈이라고 하는 그 경매 예납금이 최소 150 이상은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작은 뭐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은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을 하는 절차, 그 다음에 뭐까지 가야 되냐면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는 물건은 낙찰도 안 받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낙찰을 받아야 돼요. 선순위 있는 거를 누가 인수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들어가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단지 수가 그러니까 세대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 아니면 두 번째 기일에 낙찰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10회, 15회 유찰이 계속돼요. 그걸 인수해야 되니까 전세금을 인수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일반적으로는 한 50% 정도는 선순위 임차인이 자기가 받던가 아니면 자기 관계인이 받던가 해서 이걸 자기 스스로 낙찰받아 정리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조건인 경우에는 자기가 낙찰을 받은 데까진 가시더라.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 이것도 융자가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서 시가가 얼마인지 내가 들어가는 전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2억짜리를 3억 전세 두고 들어갔을 때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그러면은 그 낙찰을 받는 그분은 내가 얼마를 썼던 간에 인수되기 때문에 3억으로 사는 거예요. 최소 3억이에요. 그럼 지금 3억에 사는 꼴이잖아요. 왜 그걸 3억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무융자라고 해가지고 전세 금액 판단 세심하게 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3억, 2억짜리를 3억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도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로 간다면 반환 청구 소송하고 자기가 경매 넣고 자기가 낙찰 받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손해가 1억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내가 사서 팔 때는 얼마에 팔아야 돼요? 시세는 2억이니까 2억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 1억 손해예요.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손해는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를 파악해서 전세가율로 계산하는 거는 융자가 없다 하더라도 세밀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그 다음에 그 임대차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워낙 그 전세 사기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분들께서는 전세 제도 자체가 이제는 없어지는 시기에 오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차에서 전세 계약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의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들 하는데 몇몇 나라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조선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이 전세 제도가 일순간에 뭐 지금 이렇게 전세 사기라는 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하더라도 바로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입법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전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전세 제도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 법학적 고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을 때 저는 이 형사적인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거는 포괄일제가 우리나라 그 제도상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기죄랑 횡령죄 같은 이 경제사범은 속칭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으로 말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저도 사기라는 그 죄목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공화국이라는 단어를 꼭 쓰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고소장을 진짜 많이 작성합니다. 그 중에 제가 쓰는 그 100장의 고소장 중에서 사기 고소장이 한 8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는 다 사기 고소장이에요. 중범죄는 고소를 하지 않고 112 신고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능동적으로 다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지금 해야 되는 경우 중에서 중범죄 빼고는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데 80%는 사기 고소장.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명예훼손 같은 게 또 많아요. 한 15%는 명예훼손 관련해서 고소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5%. 그래서 제가 법무사 사무실을 하면서 고소장 작성해서 그 차지하는 비율이 사기, 그 다음에 명예훼손 요 파트이고요. 사기 고소를 또 세분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요즘 말하는 느낌적인 거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전세 사기 고소장이 그 사기 고소장 중에서도 또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대여금 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여금 사기, 그다음에 이제 투자 사기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비율이 1, 2, 3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만큼 제가 많이 쓰는 80%가 다 사기 고소장인데 이 사기 공화국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볼 때는 사기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형량이 적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근본적인 원인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형량이 약한 이유는 뭘까라고 봤을 때 형법을 공부해 보시면은 죄수론이 나오고 죄수론 보면은 이제 단일죄 포괄일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포괄일죄에 대해서 그 통솔과 판례는 연속범 혹은 집합범이라고 해가지고 그 집합범 내에는 영업범, 직업범, 상습범을 인정하는 게 통솔과 판례입니다. 거기서 이 상습범이 나오죠. 영업범이 나오고 직업범이 나옵니다. 이 사기꾼들 이 전세 사기만 하더라도 이게 영업범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상습적으로 그냥 쭉 했다면 이것도 상습범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직업이 또 이런 거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포괄일조로 한죄로 이렇게 처벌하는 연속범, 집합범 이 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량이 상대적으로 초범인 경우에 예전에는 사기범들 2017년, 17년 정도만 하더라도 사기 초범인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형량을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늘어서 물론 그 피해자의 수와 그 다음에 피해 금액도 고려되겠지만 초범인 경우에 한 그래도 500 전후 정도는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범이 아니고 재범 그러면 이제 2천만 원 전후 정도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재범이라 하더라도 이제 징역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3범 이상인 경우에 이제 징역형을 사시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 그래서 초범이면은 뭐 500만 원 내면 돼. 뭐 재범이라 하더라도 한 2천만 원 내면 돼.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기를 쳐도 별로 그 예방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다루는 거를 정비해서 피해자의 수에 따라서 실체적 경험관계로 해가지고 계속 형량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기는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없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치월구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남모 씨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명이 지금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실제 얼마의 형량으로 확정될런지, 지금 피해 금액은 뭐 몇억 단위가 아니고 몇백억 단위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지금 피해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최종 형량을 얼마를 받을 건지, 귀추를 좀 어느 정도까지 맞을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확정되는 것도 오래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습범, 그다음에 영업범, 뭐 연속범이란 개념으로 이 사기,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거는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괄일죄 정비의 필요성이 좀 있다. 미국에 비해서 너무나 형량이 약하다. 그러니까 계속 사기 공억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항력 발생 요건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주임법상에 그 대항력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두 개가 합쳐진 날에 이길 0시잖아요. 이게 그 다음날 이길 0시라는 것 때문에 그 소유자 아닌 사람과의 계약으로 해서 전액을 보장받지 못하는 케이스를 좀 여러 번 봤어요. 아니면은 잔금을 치르는 그날, 그래서 빨리 한다고 해서 이제 전입신고도 그날 했잖아요. 근데 그날 융자를 설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융자를 풀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세 금액이 3억인 집에 융자를 한 2억을 받았다고 하면 선순위가 한 명 더 있게 되는 거, 그게 2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자기는 후순위로 밀린 상태에다가 3억짜리가 거금의 전세에 계약이 되니까 소액 임차인도 아닌 걸로 되고 피해가 아주 크죠. 그래서 이 대항력 발생 요건 이길 규정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 선생님들께서 입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즉시로 좀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약갱신 그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계약 해지에 이제 관계되는 게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묵시적 갱신 이후에 하면, 현행법상 3개월이면 효력이 발생해요. 해지 효력이.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임대인에게 가혹한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3개월 만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거나 준비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이나 한 8개월 이상의 기간은 주는 게 합리적이 아닐까. 2년간 그 계약갱신이 됐는데 그거를 3개월 만에 이렇게 없앤다는 거는 불합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대차의 미래 방향은 포괄일죄 정비, 그 다음에 대항력 발생 요건은 즉시로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임대인에게는 계약갱신 계약 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얼마 전에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그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시행이 조만간 10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그 허위 고지, 그러니까 체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가지고 임대인이 이렇게 변제할 능력과 자력이 없는 임대인인 줄 모르고 계약해가지고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나서 한두 달 만에 압류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국세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제도가 입법화됐다는 거. 이거는 잘 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자력이란 부분에서 체납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입법화된 주임법 제3조의 7 그런 거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등기 예규로 이제 그 만들었는데 그 옛날에는 그 임대인이 죽은 경우에는 그 상속 등기를 다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상속 등기를 뭐 하고서 그렇게 하라는 게 너무 힘든 게 아니냐 해가지고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 그 부분도 빠른 대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또 송달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송달이 되지 않아도 등기를 하게끔 주임법 제3조의 3회 제3항에서 입법으로 통해가지고 송달 문제도 해결을 했다는 거. 그래서 임차인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대책위원회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임차인들께서 여러 활동을 통해가지고 임대차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상담했던 분들과 지금도 이제 소통을 나누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아주 좀 뭐 실력이 없는데 이렇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나중에 시간을 별도로 갖고 지금은 이것으로 2023년 5월에 있었던 안광훈 법무사의 법무행정학부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